반갑습니다. 이번 아침부터 할 만한 주제의 강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강의를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략 한 80분 정도 시간인데 1시간 조금 넘게 강연을 드리고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 내용이 좀 더 적극적인 논의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질문들이 조금 더 계시다면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카타스트로프 혹은 21세기의 미디어와 영화 혹은 재난의 영상과 관련된 영화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문제들이 실체 없이 발생하는 재난의 이미지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All across northern Japan, they felt it. A violent magnitude 9.0 earthquake. 소리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영상의 소리를. It was centered about 80 miles offshore and 3.11 일본 동일본 대지진 관련된 what to do 영상입니다. next. Run to higher ground. It's from these vantage points on hills and in tall buildings that incredible footage was captured. In Kesanuma, people retreated to a high-rise rooftop and could only watch in horror as tsunami waves inundated their city, knocking buildings into rubble and mixing into a kind of tsunami soup filled with vehicles, building parts, and contents. Seawater cascaded over sea walls and into cities. 네, 두 번째 영상 This video 보여주실 shows 수 있으면. 이거는 조금 앞부분 뒤로 가셔서 이건 DJ 카루소라는 감독이 만든 이글 아이라고 하는 영화의 초반부 장면입니다. This is Valhalla. We're seeking positive ID on target traveling in convoy, and we're pushing more assets your way. Contact Loki on secondary net. Loki, this is Thor. Your target is located at grid coordinates 24 Tango, Kilo, Bravo, 1, 2, 4, 5, 5, 6, 7, 3, 9er.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이글 아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미국이 개발한 슈퍼컴퓨터의 이름입니다. 근데 아마도 9.11 테러의 영향 아래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한 편인데요. 미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뒤수습을 하는 건 이미 시간적으로 뒤늦은 일이 되기 때문에 예방의 차원에서 테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미리 공격을 하거나 선제 공격을 하거나 혹은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도입한 게 이글 아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테러 용의자들을 공중에 날아다니는 무인 정찰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펜타곤에 있는 이 국방성의 관계자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해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그라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저게 테러리스트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식의 확률적 통계를 내줘요. 그러면 70%다. 그럼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영화의 초반부 장면을 보면 확률이 좀 애매하게 나와요. 49.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0%를 넘지도 않고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확률로는 테러리스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래도 테러일 수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민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믿을 수 없다. 이래서 반란을 일으킬 때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터미네이터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그 무선 카메라들, 그 다음에 전자장비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글아이라고 하는 이 슈퍼컴퓨터가 장악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종의 그냥 디스토피아적인 사이파이 영화인데, 영화 초반에 되게 흥미로운 것은 어쨌든 9.11 테러 이후에 보면 2021세기에 들어서 나왔던 미국 영화 중에 이런 예방적, 그러니까 테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것도 보면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가정되는 사람을 미리 체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들은 어쨌든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한번 테러가 발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잠정적인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려면 모든 부분들을 다 정찰하거나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글아이의 그 초반부 장면을 보면 어쨌든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저런 무인 정찰기를 통해서 포착되는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펜타곤에 있는 저 컴퓨터와 연결되어져서 정찰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시각적 독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문제는 시각적인 독해예요. 엄밀하게 자기가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게 아니라 영상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을 판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독의 결과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인간이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 영상을 좀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 세 번째 영상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 테러 용의자를 공격을 해서 폭파시키는 순간이죠. 그 다음 영상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방위군이라고 해서 IDF라고 하는 데인데, 이스라엘 방위군이 동영상 사이트를 유튜브에다 개설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혹은 테러의 용의자들이라고 해서 폭격을 하게 되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폭격을 하거나 테러리스트임이 분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요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혹은 녹화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보신, 마지막으로 두 개 보신 게 2009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이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다가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홍보의 영역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에다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구호활동 모습들도 있지만 당시에 뭐 하마스의 군사시설이라든가 뭐 지도자의 거주지 이런 걸 정밀 폭격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경우도 자동차 이렇게 트럭 같은 게 지나가는 게 테러 용의자인 거고, 그걸 이제 폭격한 거죠. 사실 그 전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글아이 같은 이제 픽션 영화인데 거기서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화질의 차이만 잠깐 있는 건데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유튜브에다 채널까지 만들어가지고
테러리스트를 저런 방식으로 소탕하는 거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홍보에 도움이 될까? 근데 이들 스스로는 그게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폭격이 무차별 폭격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고, 동시에 중동 정세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하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 IDF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저런 식의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90년의 걸프 전쟁이 CNN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생중계된 전쟁이었었죠. 미국이 전쟁에 개입했을 때 60년대에 자신들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여론 전쟁에서의 실패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90년 초에 걸프 전쟁을 할 당시에는 CNN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 그 말하자면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홍보에서도 더욱 유리한 지점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여론 홍보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경우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흉내냈다고 생각되는데, IDF가 저런 식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폭격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림으로 해서 오히려 반대 여론들을 무마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런 영상을 봤을 때 이그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 실제로 이그라이를 보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용의자라고 해서 폭격하는 것을 보는 것 사이에 말하자면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떤 차이의 감각을 갖게 될까?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미디어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자면 예전과 이제 영상을 접하는 차이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차 없이 발생하는 재난, 테러 혹은 재앙의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차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화라는 것 혹은 예술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어요. 작품을 제작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개봉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농담처럼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리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밤새 막 글 써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수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경우인데 시차가 있다 혹은 거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그 중간 사이에 숙고나 생각을 할 어떤 여유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게 영화의 경우라면 최소 6개월이든 길면 3년간의 작업을 한다는 말은 하나하나의 영상들의 결합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차 없는 이 영상의 송출이라고 하는 문제, 저도 그렇게 요즘은 하고는 있지만 핸드폰으로 찍고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다 동영상을 곧바로 올린다든가, 찍자마자 곧바로 올리는 거죠. 혹은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 찍는 기능으로 생중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어떤 채널, 케이블 채널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못지않게 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단순한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시간 차이 없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송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시차 없는 영상 보기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이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인데요. 이 플라이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폴 비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붙인 명칭입니다. 날아다니는 비전이죠. 날아다니는 비전. 좀 전에 봤던 그 IDF의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DJ 카루소의 이그라이 같은 영화들에서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저기 무슨 아프리카 지역에 오지에 있는 어떤 테러의 용의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집
집 안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가능케 해주는 게 플라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원격 근접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플라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영화와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엄밀하게 보면 영화라고 하는 것도 원격성과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데요. 영화는 관객에게 지금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가 눈앞에 출현하는 듯한 감각을 주죠.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극장에 앉아가지고 좀 뉴욕의 풍경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떠한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그런 감각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것도 속도, 그 다음에 이동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특징들을 갖게 되는데요. 영화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의 영화는 조금 다른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거는 뭐 영화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혹은 집에서 볼 수 있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텔레비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영화가 놓여져 있는 어떤 장소로 우리가 물리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서는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영화관이 집에 있는 영화관이 집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거리와 도시에 있는 영화관을 찾아가는 거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 영화를 구성하는 건 필름이죠. 필름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라고 하면은 이 필름이 보통 6개나 7개 정도의 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면 한국에서 그 영화를 보려면 이 필름이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도착해서 극장까지 또 가는 거죠. 뭐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극장까지 와야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구성하는 원리적인 기초도 그 이동성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화되어지면서 이런 물리적인 이동이 없이 영화가 이제 송출되는 형태들을 취하게 되죠. 그게 이제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넷플릭스까지 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폴 뮤릴러 같은 경우는 영화와 관련된 것은 상대적인 속도라고 하고요. 위성 생중계로 진행되는 걸 절대적인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차가 전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동성과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과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속도 같은 건데요. 근데 이 속도,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똑같이 이동성의 체험과 마찬가지의 효과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차를 타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체험이 영화를 보는 체험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빨리 도달하는 것만은 아니죠. 과정을 즐기는 행위이죠. 모든 예술적 체험이 그러하듯이 빠른 속도로 어딘가에 도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라는 건 처음에 시작해서 엔딩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해가는 것이 영화를 보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2시간이라는 시간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영화를 보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나 어떤 움직임이랑 똑같이 목적지에 빠르게 순식간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착해가는 과정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즐기는 게 영화적인 체험의 본질에 있어요. 근데 절대 속도라고 하는 시차가 이제 없는 형태로의 영상의 송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차를 이렇게 줄여나가서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무한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어떤 이동성의 느낌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무언가에 이렇게 직면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도 대기의 시간이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찾아가는 시간이 있고 보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중계에 의해서 구축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속도에 의해서 그런 모든 이미지들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달하거나 그 이미지들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해나가는 신속성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이제 묶어버리게 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플라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격적인 보기라는 것과 또 동시에 지금 당장 그 무언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태를 영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영화를 찍는다는 건 현실에서 벌어진 걸 찍어도 최소한 그것이 이미지로 구체화된 것을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뒤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거꾸로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감지해 들어가는데도 또 인터벌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텔레비전의 등장과 더불어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이미지가 붙어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이미지 혹은 현실과 영상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영상을 보고 현실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영상을 보고 현실에 개입할 틈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얘기는 또 다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이제 원격 지배 혹은 원격 보기라고 하는 것이 플라이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근데 이런 원격 지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감시적인 장치와 대단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어린 유아방, 어린이방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이집, 여기서 어린이집 뭐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 이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두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둠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볼 수는 있지만 또 동시에 카메라가 놓여짐으로 해서 24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원격적으로 감시해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 보기라고 하는 것은 감시 통제와 이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감시 통제와 관련된 문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조건과 보고 있는 영상과의 관계 안에서 도덕적 판단과 윤리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 안에서 그런 감시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디서든 감시해서 볼 수 있는 그 상태, 그랬을 때 그 영상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의 윤리적 혹은 도덕적 문제가 또한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위성 생중계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던 감시 카메라에 의한 보기 이전의 단계를 보면 영상을 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에 국한됐어요. 그랬을 때 그 해당 영상이 윤리적인가 윤리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관람하고 있는 이 행위 안에서도 결정되는 문제이고,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이 또한 책임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죠. 어떤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정말 비열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그 비열하다는 말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따져보면 그것은 그걸 만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영화를 보고 만족스럽지 않고 이 영화를 찍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영화를 찍은 사람, 그러니까 감독의 잘못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위성 생중계에 의한 혹은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 어떠한 영상을 봤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의 귀착은 누구에게 귀결될까요?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유치원 교사? 아니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언제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발생하는 뭐 무슨 사건, 뭐 무슨 발언 사건, 혹은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온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과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일단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이제 논란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뭐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관람자 혹은 구경꾼, 시각적인 구경꾼들이죠. 어쨌든 이 관람자라는 조건 안에서 보자면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의 도덕적 윤리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경꾼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관람자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문제죠. 대참사가 발생했을 때, 혹은 대참사를 영화로 만들 때, 혹은 대참사를 위성생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해서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아까 보셨던 3.11 뭐 대지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사태와 관련된 것만 얘기 들으면,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경우, 한국인으로서 최근에 몇 년간 혹은 21세기라고 하는 시기 안에서 좀 크게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큰 참사는 저는 세월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재난으로서의 규모가 컸다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을 며칠간, 몇십일간 그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성의 문제, 공동적 책임성의 문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약간 좀 다르게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그 영상들을 봤다라는 것으로 모두가 책임이 있는 거지, 진짜로 뭐 배가 뭐 침몰했고 뭐 이런 것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이 사건은 그냥 뭐 해운업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영상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조건이 됩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시청자라든가 혹은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책임감과 또 한편으로는 무력감이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좀 곤란한 상황들인데요. 어쨌든 당사자가 아닌, 어떤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죠. 뭐 3.11 일본 대지진이라든가 IT라든가 ITC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21세기에 벌어지는,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재난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책임과 어떤 상태를 느끼게 되는가, 이것이 하나의 질문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시간 재난 영상의 문제. 예전에는 소식이 하루, 이틀, 3일 뭐 이 정도 걸려서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이틀 만에 듣는다든가, 뭐 3일 만에 듣는다든가. 지금은 조금 전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쁜 소식은 조금 더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는데,
주변 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들은 거죠. 혹은 실시간으로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재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보게 되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죠. 두 번째는 그것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뭐 어떤 다른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 중계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뭔가가 벌어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에서 누가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 어떤 거를 촬영한 사람과 그걸 나중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혹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실제로 본 것과 실제로 봤다라고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찍혀진 영상을 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나?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차이가 없을까요? 이 두 가지의 어쨌든 차이가 있죠. 경험, 벌어지는 그 일에 보는 것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과 실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하나의 증인처럼 그것이 존재하는 것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경험의 공유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실시간 중계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리거나 무언가 언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갖게 되죠. 그래서 촬영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사이에서의 어떤 경험의 공유 불가능성의 문제들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계속 찍을까요? 예를 들어 하루에도 한 40-50개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침 올리고 점심 식사할 때 메뉴 올리고 저녁 식사할 때 메뉴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만연되어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찍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하철에서 뭐 어떤 불량배가 불량한 그 남자가 할머니한테 욕지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면서 막말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릴 때 이걸 왜 올리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억제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니까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촬영을 해서 나중에 유튜브에다 올리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 현장에서 진짜 그 사람을 제압하는 사람이었다면 찍을 겨를이 없었을 거고 뭔가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올려진 그 영상을 또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그 남자를 찾아가지고 또 벌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벌을 주라고 아니면 뭐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걸까요? 촬영을 한다라는 행위는 예전에는 이제 최소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의 촬영이라는 것은 늘 전문적인 사람들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영화를 촬영한다. 그럼 촬영 감독이 영상을 찍는 거죠. 영화라고 하면 옛날엔 35mm, 요즘엔 또 16mm. 물론 개인에 의해서 8mm 영상 같은 경우가 찍혀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누구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찍은 영상을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찍을 권리는 갖고 있지만 누구나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릴 권리를 다 갖고 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은 100% 다 찍을 권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작자가 허용하고 자본이 허용해야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찍을 권리가 있고 또 배포할 권리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게 권리가 있어서 유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라는 이 채널 자체가 실시간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올리고 내리기 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영상이 자유롭게 유포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어쨌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왜 찍는가? 보통 영화과 이제 이 중에 영화과 학생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영화 평론을 하고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짧은 단편을 찍었어도 감독과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장면을 왜 찍었나요? 이 장면이 왜 필요했었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글을 써도 이 표현을 왜 썼니? 첫 문장에 이 구절은 왜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왜라는 질문들을 언제나 하게 돼요. 그리고 창작자도 뭐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을지언정 잘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그 순간 그때에 지나가는 저 사람을 꼭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자기가 찍고 그 찍은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다라는 것 안에 들어가는 자기의 어떤 그 정당성, 그 이유, 근거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무서운 질문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뭐 일반적인 사람은 영화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를 찍는다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걸 왜 찍는지는 모른 채 일단 찍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끌렸겠죠. 그냥 잘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잘 알지 못한 채 이 영상을 그냥 올려요.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자면 어떠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찍은 그 영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인스타그램에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올렸는데 친구가 네가 찍은 이 영상은 구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시간이 좀 짧고 대상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받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리플렉션 없이 끊임없이 계속 그 영상이라는 것을 찍게 되는데, 근데 왜 기록을 할까요? 근데 그리고 이 점은 이를테면 뭐 거리에서 시위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뭐 촛불 시위가 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요. 혹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뭔가 대참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그걸 찍는 거죠. 왜 찍는 건가? 혹은 찍어서는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엔 그게 보도 채널에 의한 뉴스 보도의 영상일 때, 혹은 감독의 작품일 때 우리는 최소한의 영상들을 통해서 그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것 하나하나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록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좋은 점에서 말하자면 왜 찍냐? 현재에서 무언가를 찍는다는 행위는 시간적으로 그 이후의 시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죠? 미래의 시점을 언제나 전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미래 시점을 언제나 전제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보고 있는 이 무언가를 리포트하기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최근에 개봉하는 택시 운전사다 이러면 독일 방송 카메라맨이 뭐 광주에 들어가서 그걸 찍게 돼요. 혹은 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찍는다는 행위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나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여기 바깥에 있는 여기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찍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도 기자들이 찍게 되는 행위이거나 혹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뭔가를 찍게 됐을 때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찍을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유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다 찍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이제 관련된 뭐 초상권의 문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또 세부적인 주제라서 일단 몇 가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처음 얘기 드렸던 이 위성 생중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텔레비전이 송출하는 재앙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 관객을 증인의 위치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의 현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물론 이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격 보기라든가 위성 생중계를 통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관객을 그런 증인적인 위치에 넣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상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테지만, 생중계되고 있는 어떤 영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을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내가 이 사건에 관여되고 있고, 동시에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목격 증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로 손쉽게 우리들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푸티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픽션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군함도 같은 걸 보면서 1940 몇 년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증인처럼 존재하게 되지는 않죠. 하지만 아까 봤던 이제 쓰나미 같은 경우, 3.11 대지진 같은 경우, 저도 그날 기억이 나는데 칼국수를 먹고 있다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9.11 테러의 순간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생생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위성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건 이제 라이브 푸티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를 증인적인 위치로 이제 몰아넣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뭐 증인의 장르다, 뭐 이렇게 어쨌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사건의 현장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 느꼈던 감정 혹은 그가 느꼈던 고통과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감정이라든가 어떤 끔찍함, 이것이 동일한 것인가? 뭐 손쉽게 얘기하자면 경험된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면 중계된 트라우마인 거죠. 아까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 이제 세월호는 사실 손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9.11 같은 경우 그래도 먼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 9.11 같은 경우 보면 끔찍하잖아요.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순간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걸 봤던 사람과 이걸 생중계로 보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그걸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험된 트라우마와 중계된 트라우마라고 일단 편의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이 중계된 트라우마,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경험했던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끔찍한 재난의 현장들을 보게 될 때, 그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무력한 위치이자 수동적인 위치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전지적인 위치예요. 모든 앵글, 모든 각도에서 그 사건의 현장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현장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걸 빌딩 높이에서도 보고 뭐 여러 군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혹은 편제된 전지적인 시선들을 갖게 되는데, 전지적이지만 무력하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그래서 행동의 무기력과 시선의 전능함이라고 하는 서로 모순적인 전능한 시선적인 위치를 갖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 사이에서 대단히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아주 복잡한 그런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자면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자면 유예된 시간이 있어야만 그 사이에 개입해서 무언가 행동을 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그렇게 보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개입할 만한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전지적인 시선의 위치에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재난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재해라든가 사고라든가 범죄 사건의 영상들을 멀리 떨어져서 이제 보고 있는 우리들의 조건을 보자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이 사건에 우리가 관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귀한 난민들의 영상을 보면서 뭐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폭격, 전쟁의 양상들을 집에서 밥 먹다가 보게 되면서 보는 것으로 관여되는 거죠. 혹시 뭐 이 자리에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편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영화 중에 하나가 국내 공개 개봉되지는 않았던 영화 중에 구로사와 기요시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만든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절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절규. 영화가 왜 무서우냐면요. 계속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섭다기보다는 이 귀신이 너는 죽어야 돼 뭐 이러면서 등장을 하는데 스포일러인데 얘기 드려도 되겠죠? 왜 무섭냐면 이 귀신이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쿄만 네 통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무너지기 직전에 정신병동에 갇혀있던 여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하염없이 정신병동의 창살 앞에 서가지고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나를 구제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이 귀신은 결심을 하는데, 귀신 되기 전에 결심을 하는데 내 눈과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거였어요. 무섭죠. 왜냐면 배 타고 간 사람은 그 여자를 실제로 본 경험은 없어요. 그럼 뭔가가 있나 이러고 이렇게 본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던 모든 그 어떤 것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죽음을 선고한다는 거죠. 내가 지나가다 고양이를 그냥 슬쩍 봤는데 이 고양이가 방치된 채 죽은 거예요. 나중에 고양이가 귀신이 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너는 나를 봤잖아. 근데 나를 방치하고 갔지.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돼. 눈으로 본 것으로 죄를 지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치면. 텔레비전으로 본 것도 수없이 많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보셨던 IDF 그냥 폭격하는 걸 봤잖아요. 그 본다라는 거는 영화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내가 뭔가를 본다라는 건 저기 위에서도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본다. 그럼 핸드폰도 나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되돌아오는. 그 되돌아오는 시선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공포영화예요. 절규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봤을 때 방치되었던 그 어떤 것이 나한테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는 것으로 어떤 사건에 우리는 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뭔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것만으로도 뭔가 책임성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보는 것으로 그냥 끝난 걸까? 이런 거죠. 밥 먹다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했다라는 그 영상을 보고 울부짖는 어떤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그것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혹시 예민한 분이라면 방금 얘기 드렸던 이 사례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한 편에 굉장히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 분이 약간 치매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팔레스타인의 그 어머니가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 울부짖는 영상을 보게 돼요. 시란 영화 보셨나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바깥에 나가는데 어떤 어머니가 막 절규하고 있는 거죠. 자기 딸이 죽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의 죽음에 자기의 손자가 관여됐던 거죠. 거기서 이 어머니가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반부 장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걸 보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병원 앞을 나가다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죽었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이분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었던 거였어요. 무감하고 누군가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이구나 라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손자가 연루됐던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윤리와 책임성의 문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에게도 관여되는 거고, 동시에 그게 시를 쓰는 행위 안에서 이제 자꾸 불거지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정용탁 시인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를 쓰려면 제대로 봐야 돼요. 당신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 이 사과를 한번 보세요. 자기 눈으로 제대로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손자가 그 소녀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책임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음이라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뭐 모바일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미디어로 단지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건에 관여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손쉽게 하는 행위가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것으로 관여되는 거 어떤 것 때문에 채널을 재핀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채널로 돌리는 거, 계속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체험된, 경험된 트라우마와 중계된 트라우마 간의 어떤 차이가 뭘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차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경험된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사건 현장 안에서 뭔가를 봤을 때의 사람이죠. 거기에는 망각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억압 등의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의 증언들이나 뭐 이런 경우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실은 그걸 잊고 싶은 경우도 많고, 그에 대해서 손쉽게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기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안에 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런 생존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증인이 놓여져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들인데요. 근데 거기에는 뭐 망각도 있고 변화도 있고 자기의 기억을 이제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계된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 비슷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구성의 이미지를 본 거죠. 기록된 트라우마에
중계된 이미지로서 뭔가를 본다라는 그 이미지는 기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 안에서 뭔가를 봤을 때 느낀 이것은 이 순간의 시간이 사라지잖아요. 내일이 되면 우리가 기억 안에서 이걸 떠올릴 수도 있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건데, 지워지지 않는 기억처럼 너무나도 굳건하게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월의 기록, 9.11 테러의 비행기가 충돌하는 순간에 이거는 내가 실제 경험했던 사실과는 다르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언제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록과 마주하는 사태라는 것은 그 이미지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고, 또 동시에 우리는 전지적인 시선 안에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또 어쨌든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무기력과 수동적인 위치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것이 중계된 것으로서의 재난의 영상을 접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점에서 보자면 벗어날 수 없는 관여성 같은 경우죠. 이런 재난의 중계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도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학자들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혹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위험과 재난과 공포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것 안에서 그 뭔가 안전함의 추구라고 하는 혹은 안락함의 추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또 하나의 상품으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로 또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켰다 하면 어디서 누가 누구를 죽였고, 어디서 누구를 유괴했고, 어디서 폭격이 있었고, 텔레비전 딱 끄고 나면 그냥 조용한 거죠.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내가 본 그 수없이 많은 사건과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고요함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긴장 관계가 계속 형성이 돼요. 뭐냐면 내가 텔레비전에서 본 그 어떤 것이 내일 우리 동네에서도 발생할지도 몰라 이던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그 잠재적인 공포,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저녁에 귀갓길에 늘 우리를 이렇게 서늘하게 만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일상의 공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위성 생중계되어지고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떤 재난의 이미지와 끔찍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고요한 일반적인 내 주변의 일상적인 삶 사이에 발생하는 굉장히 불안정함이에요. 근데 이 불안정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재적으로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에 대한, 과도한 예방에 대한 그 어떤 공포심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벌어진 것은 또 다시 벌어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난과 재앙이 언제든 발생하리라는 그 두려움, 공포와 불안들을 갖게 되죠. 터널 같은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차를 타고 터널 가다 보면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거잖아요. 그 과도한 어떤 공포와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불안감이라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끊임없이 불안한 감정들을 동원해 나가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재난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공포 영화들. 그래서 사실 계속 이제 어떤 잘못된 점들만을 얘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재난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계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실제로 보도 혹은 저널,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고 있었던 또 책임이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 저 병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장의 사진은 조작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페인 내전 시기에 어떤 전쟁이 갖고 있는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데 기여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쓰나미 같은 경우에
재난이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다 줬는지를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베트남 전쟁 때 이 보도 사진, 한 장의 보도 사진이 어떻게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끔찍함, 전쟁의 끔찍함,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넓게 보자면은 전쟁으로 치자면 베트남 전쟁 시기까지에 있어서의 저널리즘의 보도, 특히나 사진 보도의 경우는 언제나 정부나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 전쟁의 추악함의 진실을 폭로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걸프전 시기에는 텔레비전 생중계로 전쟁을 보도했고 마찬가지로 카메라맨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사실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전쟁의 차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필요로 한 것 같고 그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위성 생중계라는 것을 통해서 봤던 전 지구적인 사태의 가장 큰 21세기적인 출발점의 하나는 알다시피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위성 생중계를 통해서 우린 하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사실 밀레니엄 버그 때문이기도 해요. 2000년이 딱 도래하는 순간 어쩌면 비행기가 추락하고 컴퓨터 고장나고 엘리베이터 떨어지고 이런 모든 공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읽기 하듯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2000년이 딱 되는 이 순간을 모든 전 세계에서 안전한지를 다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 시기를 거친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두 번째 사건이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예요. 이거의 경우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였죠. 미국 본토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9.11 테러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테러리스트들이 왜 이유도 없이 저런 쌍둥이 빌딩의 비행기로 충돌하는 일들을 벌였는지. 근데 그보다 더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은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되면서 전 지구의 시청자들이 그 사건을 보게 되면서 전 지구적인 또 애도 행위를 또 하기도 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전에 이제 영화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 장면을 마치 다이하드 같은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게 테러리스트의 의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상력을 동원한 테러가 된 거였죠. 어떤 점에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준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라는 게 갑자기 21세기 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9.11 이후에 헐리우드 영화는 불가능해졌다. 모든 재난 영화, 뭐 테러 영화, 뭐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이제 만들어질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그것이 끊임없이 9.11을 떠올리기 때문에 라고 2001년도 말에 2002년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세요. 모든 영화를 다 찍고 있죠, 다시. 저게 사실 1, 2년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무색해졌는데, 어떤 점에서 보자면 가까운 미래 S평은 제작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그 당시 흘러나왔었는데, 이거는 마치 그냥 홀로코스트 이후의 예술이란 불가능하다 라든가 재앙의 미학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톤으로 말해졌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헐리우드는 여전히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진 그 어떤 사건을 텔레비전의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현실과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사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미지와 현실은 분명히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중계된 것으로서의 재난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로 중계되는 그 순간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재현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보자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저런 이미지와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영상의 어떤 창조 영역을 한정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오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9.11의 경우는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세계 동시적인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전 세계 시청자들이 다 보게 됐고, 그렇게 벌어지는 실시간의 테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가 된 거죠.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의 동시성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영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원래는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있고 그 설정은 영상이 있는 건데, 영상과 현실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근사성, 밀착하게 붙어버리는 사태로 느껴져서 9.11 테러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냥 CNN에 생중계된 그 방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는 그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9.11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유일한 방식이 그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던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9.11 테러와 관련된 이제 영화화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를 다룬 것의 픽션은 상당히 뒤늦게 나오게 돼요. 다큐멘터리는 2001년도에 직접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게 있고요. 2002년도에도 나왔어요. 근데 픽션은 2006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사실 올리버 스톤이라는 감독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재앙에 관해서 잘 알려진 텔레비전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CNN의 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9.11 테러의 양상을 보여줬던 이미지들이죠. 근데 그 이미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찍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텔레비전 이미지의 시각적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감독들의 고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미 우리의 기억에 장착된 재앙의 시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질문인데, 실제로 올리버 스톤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것은 다큐멘터리로 포착됐던 영화들의 영상의 방식들을 픽션으로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다큐멘터리가 그 순간에 찍혀진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찍혀진 영상의 기법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픽션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적인 특성들을 가져와서 픽션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21세기에 유행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지금에 있어서 이제 현대적인 조건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POV 영화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겁니다. POV라는 건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시점을, 그리고 또 대단히 제한적인 시점을 반영한 영상들의 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포 영화부터 시작해서요. REC라고 하는 이제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1999년에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주 저예산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착한 카메라의 시선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얘기였었는데, 이것이 2000년대에 넘어가게 되면 9.11 테러 이후에 클로버필드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이 캠코더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시선으로만 제한된 시선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이 POV 영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동시다발 테러 이후에 현실이
어떤 점에서 보자면은 일반적인 의미의 재난 영화의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실황 중계를 통해서 방송되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형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Muy buenas noches, les habla Ángela Vidal. Hoy, como cada noche, 이게 vamos ficción a 영화예요. compartir estos 네. minutos nocturnos con 9.11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형제 두 명이 다큐멘터리를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9.11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소방대원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Hoy, mientras usted duerme, 그러다가 vamos a acompañar a una patrulla de bomberos. 갑자기 비행기가 충돌하는 9.11 테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방대원을 따라가게 되면서 9.11 테러의 순간을 기록하게 된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시점은 소방대원들 따라가다가 9.11 테러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똑같이 올리버 스톤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보시면 픽션을 그렇게 찍었어요. 구도 자체가. 근데 지금 보시는 아리씨의 경우는 9.11 테러에 관한 그 방금 말씀드렸던 소방대원의 다큐멘터리를 공포영화 버전으로 만들면 똑같은 음식입니다. 뭐냐면 젊은 리포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소방대원들의 삶을 다룬 그 방송 프로그램을 찍어요. 그러다가 이 소방대원들이 갑자기 긴급 호출을 받게 돼서 어딘가를 가게 되는데 이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시점은 저 리포트 여자를 찍고 있는 방송 카메라맨의 카메라에서 포착되는 시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시선과 되게 제한된 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영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도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POV 영화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폭파합니다. 잠깐만요. 경찰들에게 알립니다. 현재 체포작전을 중단해 주시기 좀 전에 보셨던 아리스 같은 경우에 엄밀한 POV 영화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측면들이 지금 즉시 실시간으로 체포작전을 중단하시기 벌어지고 바라겠습니다. 있는 빨리 건물에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체포작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지시켜요. 이거는 내용이 사실감을 주는 게 아니라 POV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형식이 사실감을 주는 거예요. 저 형식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3.11 때 대지진 영상들, 아까 보셨던, 혹은 9.11 테러의 순간의 영상들, 그때의 카메라에서 포착된 형식들이 있죠. 예상치 않은 순간 갑자기 벌어진 일을 찍었을 때의 그 형식적 틀을 극영화가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영상 보시겠어요? 이건 정말 돈 많이 드는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클로버필드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디캠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잠깐만 정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핸디캠으로 이렇게 찍다가 거리를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괴물을 보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극적 진행이랑은 다르죠. 이 진행 방식은 아까 그 우연히 소방대원들을 찍다가 9.11 테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것과 대단히 동일한 방식의 형식들을 취하고 있어요. 촬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놀라운 방식인데요. 아무도 이런 영화를 즐기진 않았어요. 클로버필드는. 그래서 J.J. 아브리함스라는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창조적인 영화이긴 했지만 가장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영화였죠. 화질도
캠코더 화질 수준으로 돋보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영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 혹시 이거는 이제 POV 영화랑 엄밀하게 맞진 않지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우주전쟁이라는 이게 되게 생생해요. 저런 재난의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는 핸드폰을 걸고 있고 누구는 또 찍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찍고 있을까요? 이 장면은 이제 장면의 구성상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영화로 넘어갈까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지 로메로 감독이 만든 좀비 영화인데요. 이것도 영화의 시작은 방송국 카메라맨이 리포트 영상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방송 중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의 거의 첫 장면. Probably scrolled over the goddamn border. Hey guys, Channel 10 News. Listen, you're kind of blocking our shot. Can I get you to move forward a bit? Yeah, sure. Thanks. You ready? Yeah, almost. 2 minutes. Just grab some more B-roll. Can't get close enough for an Emmy. Screw the Emmy. Settle for a fucking paycheck. 조금만 빨리 돌려주실 수 있어요. Okay, I'm ready. Let's do it. Some of the an unidentified. 네. 그리고 또 방송국 아나운서가 이렇게 앞에서 멘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멘트하는 저 뒤쪽에서 시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좀비가 돼가지고 This can't happen. This can't be fucking happening! We downloaded a lot of what we found on television on the net. 네, 이건 멈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제 영화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이제 고민과 질문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영화 속의 사람들은. 아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일 오브 데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우전쟁 같은 경우도 괴물이 나타날 때도 막 찍고 있잖아요. 근데 왜 촬영하는가라고 하는 게 또 이 영화 속에서는 또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이어리 오브 데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경이적인 일에 대한 습관적인 반응 때문에 촬영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통해서 촬영을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 촬영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압도적인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게 클로버필드의 그 젊은 애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영화의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또 카메라를 놓고 그 앞에서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보다도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될 거고 저 괴물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POV의 유행과 관련된 것은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지만 카메라의 어떤 부재 편제성이라고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사실 뭐 여러 형태의 2000년대에 나왔던 이제 유형들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공포 영화도 있고요. 뭐 리젝티드 같은 이제 오히려 또 전쟁의 양상을 아주 다양한 매체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찍은 영화도 있고요. 2008년도에 나온 버마 VJ 같은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유튜브에 올랐던 버마 항쟁의 영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뭐 광화문에 영상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올려진 그 영상들을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버마 VJ 같은 경우는 버마의 정부 국영 방송에서는 결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이 개별적으로 찍은 이 핸드폰 영상부터 해서 뭐 캠으로 찍은 영상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사태와 사건의 전말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또 부정적인 언급을 해왔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영상들의 종합과 결합을 통해서 이 사태와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새로운 시도들도 또 마찬가지로 21세기 들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 테러와 관련된 것도 생중계되었던 그 영상과 다른 방식의 다큐멘터리 작업이나 극영화 작업들도 어쨌든 있었고요. 뭐 그런 사례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얘기 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뭐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은 분들 건너뛰긴 했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수없이 많은 재난의 영상들과 뭐 테러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중계되는 것으로서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접하고 있는 게 우리의 조건인 거죠. 영상과 마주하고 있는 게. 그랬을 때 보는 것으로 관여되는 이 책임성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조건 지우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관여되어져 있는 어떤 윤리적 책임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거는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점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창작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비평가인 그런 조건 안에 놓여져 있는, 누구나 다 영상을 찍고 누구나 다 영상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영상과 마주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질문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